굉장히 위험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과연 안전한가, 만약에 어떤 신용 리스크가 생기고 신용 위험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현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최악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최악의 국면일 때 투자를 한다는 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투자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 지금 싸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좀 지루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루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거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약간 박스권 장세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주식 시장이 지금 보면은 하단도 막혀 있고 또 이제 상단도 약간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위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봤을 때는 결국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지, 경기를 망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금리가 올라가서 큰 위험이 생길 거다라는 좀 두려움은 많이 사라져 있죠. 대신에 지금 또 반등을 하는 것도 힘든 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떨어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인데, 최근에 보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연준이 빅스텝 얘기를 살짝 꺼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빅스텝을 또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냐면 이제 너무 빅스텝을 또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맞아요. 급등했어요. 그러면 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금리를 조금 더 0.5가 아니라 0.25 정도만 이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연준의 의도는 계속해서 어떤 주식 시장을 이제 옆으로 쭉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게 어떤 목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기준금리가 미국이 4.75지 않습니까? 0.25를 더 올린다는 거는 기준금리가 이제 한 5%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기준금리가 5%라고 하면은 대출금리가 거의 10%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 지금 상황만 잘 유지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잘 끌고 가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좀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피를 말리는 굉장히 지겨운 장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금리가 10%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5%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 상식선에서는 이제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한 6에서 7% 정도 되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금금리가 6에서 7% 되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많이 좀 이제 그 금융권에 이제 많이 말을 했죠. 너무 이제 이자를 너무 높이거나 뭐 이런 것도, 대출 이자를 너무 높이면 그래서 내려간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간 거지,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좀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번에 미국이 3월에 FOMC 때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그게 뭐 빅스텝이든 베이비 스텝이든 올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잘했다라는 분도 있고, 왜 안 올렸냐, 0.25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이럴 정도로 힘든가? 저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결코 일부러 안 올렸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경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0.25라도 더 올리면은 안 그래도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더 힘들어지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사실 실제로 신용카드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국은행에서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거나 왜냐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누가 봐도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거는 뭐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또 환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어떤 기업의 생산력으로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가도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보다 당장의 어떤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힘든가 보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부채가 굉장히 높고 한국은행이 봤을 때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있으면은 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왜냐면은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예방접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강원도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강원도 이제 채권이, 레고랜드. 네, 지자체 채권이 뭐 2천억 정도가 디폴트가 돼서 엄청난 그거의 몇십 배의 어떤 자금으로 이제 신용을 회복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뭐 중소 건설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금융의 위기로 번질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원래 군중 심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서 이제 분양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왜냐하면은 서울에 굉장히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가 이제 미분양이 돼버리면 다른 쪽은 더 그렇죠. 이제 도미노처럼 이제 분양 시장은 안 되나 이런 두두두두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이제 그거를 심리를 막기 위해서 심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소 건설자들이 하나 둘씩 힘들어지고 그게 금융 리스크로 움직였을 때 그게 이제 일파만파가 된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최근에 이제 증시는 좀 반등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항상 연체율이 증가한다, 부동산 PF가 위험하다 이런 뉴스를 항상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우리나라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제 1,300원을 뚫었잖아요. 예. 그래서 환율도 지금 이상 신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 격차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왜 한국이 금리를 못 올리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저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도저히 그러니까 0.25도 올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겠죠. 아니면 투자를 자금을 빼버린다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가 5%가 지금 거의 0.25는 올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4.75에서 5%고 우리나라는 3.5니까 기준금리가 1.5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1,300원까지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1,400원, 1,500원이 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물가도 완전 폭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수입할 때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물가도 많이 비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거는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금리를 바로바로 올릴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현재 좀 주식을 사도 되는 시점이긴 한가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제 원래 주식 투자 일을 하니까 주식은 항상 삽니다. 주식을 항상 사는데 지금 이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는 공격적으로 이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도 아마 연준이 기준금리를 빅스텝을 한다고 했다가 기준금리를 빅스텝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뭐냐면 경기를 망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10,000포인트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40%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뒤로 후퇴해버리면은 아마 못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주식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여기서 주식이 더 밀리면은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전체 경기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과연 안전한가? 만약에 어떤 신용 리스크가 생기고 신용 위험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현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최악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최악의 국면일 때 투자를 한다는 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투자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 지금 싸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전체 시장이 흔들리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 있죠. 그런 그러니까 심리 안정을 위해서 천천히 주식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식이 떨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끌면은 결국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근데 기다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거 보면 그럼 도대체 다른 걸 뭘 해야 되나 하면은 뭐 다른 특별한 투자 자산이 예 그렇게 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싼 구간이긴 하지만 네. 이게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렇죠.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금리가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야지만이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싼 구간이기는 하다. 네, 저렴해진 구간. 근데 아까 주식이 밀리면 예. 경제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기업의 자금 조달의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할 때 주식을 할 때 시가총액,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주식으로 시가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 주식회사들은 유상증자도 받을 수 있고 이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건데 주식 시장이 힘들어지면은 단번에 어떻게 되냐면 회사의 신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 발행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회사채도 잘 팔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주식의 대중이 봤을 때 이 회사의 주식이 관심이 없게 되면은 그 회사의 신용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투자 자금도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채권도 되지가 않으면은 결국은 회사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회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도 급등해버리고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게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기. 주식이 침체가 되면은 금리가 높고 주식이 침체가 되면 단번에 그 회사채가 자금이 조달이 잘 안 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싼 구간이긴 해서 예. 좀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예. 좀 어떤 주식 섹터가 좋아 보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장을 지켜보면은 요즘에는 시장이 거의 주식이 안 싼 주식이 없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많은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하락을 했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완성체, 완성 자동차 업체도 이제 엄청 이제 하락을 해줘 있고 뭐 바이오라든지 그 전에 게임 산업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좀 좋은 주식을 좀 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게임, 리오프닝. 예,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많이 하락해 있죠.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증권주도 많이 하락해 있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이미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이런 거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박스권 장세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제가 오랫동안 그 과거의 박스권 장세를 경험을 해보면 주식이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면 생각할 때는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 참 지겹기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전으로 투자하면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는 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가 신용을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대형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주식이 또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테마가 이게 막 생성이 되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챗 GPT에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어떤 개별 장세,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한다고 해도 지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지수에는 영향이 없고 어차피 환율은 계속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이런 것들이 막 들쭉날쭉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장세 지켜보시는 분들이 이게 참 지겨운데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잘 되기보다는 사실은 대부분 좀 힘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주식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위험을 고려해서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100이면은 뭐 10에서 20 정도로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참 좋죠. 그 전에 제가 이제 코스피 또 박스비를 많이 봤을 때는 바이오가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바이오 테마가 이제 한번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가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2차 전지에 이제 있으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지수 자체는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 안에서 테마나 급등주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이제 잘못 실었다가는 이게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맛볼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사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면은 빠르게 돈을 벌고 싶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돈을 빨리 벌려고 하려면은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점에 사서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돈이 계속 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오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섹터가 지금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도 계속 끝까지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르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 이제 이게 테마가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은 적절하게 투자하고 이거는 좀 많이 올랐고 사람들 관심 많고 좀 비싼 주식이니까 적정량 투자하고 좀 좋아 보이는데 좀 싼 주식이 뭐가 있지 이런 관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대형주 투자는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데 너무 지럽죠. 지루한 걸 넘어서 사실 힘들죠. 투자하신 분들은 왜 이 주식은 안 올라가고 원래 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좀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그렇죠. 있는 왜 내 건 안 오르고 저건 오르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데 다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다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냐, 왜 내 것만 안 오르고 다 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올라가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안 오른 주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위험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약간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주신 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게임, 뭐 리오프닝 이 중에서 보통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이잖아요. 엄청 기간 산업이죠.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조금 그런 거를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모아가도 좋은 시점이다. 그럼요. 지금 굉장히 모아가지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주식이 싸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줘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20조 정도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와,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